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 하지요. 때문에 신경 써서 옷을 갖춰 입는 결혼식장 풍경은 옷차림으로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거울일 것입니다. 요즘 신부들이 선택하는 홀레복은 웨딩드레스. 신랑들도 턱시도 차림이 대세입니다. 결혼식장에 한복을 차려입고 오는 하객들도 드물어졌고 아직까지 한복을 차려입는 이들은 양가의 어머니들 뿐인 듯 싶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한복이 아직껏 남아있으니 한복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영 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좋은 생각 하시면서 촬영할게요. 부케 좀 올리시고. 자, 촬영 들어가니까 변화된 시대, 카메라 보시고요. 달라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옷 한복은 얼만큼 가깝고 또 얼만큼 먼 옷일까요? 이 세상에 올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맨몸으로 옵니다. 옷을 입기 전엔 사실 어느 나라 아이인지 어느 민족의 아이인지도 알 길이 없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시작을 의미하는데 신기한 것은 요즘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 처음 입는 옷이 베넷저고리라는 사실입니다. 제왕절개니 인공수정이니 아이 낳는 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애 첫 옷으로 베넷저고리를 입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한 3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지요. 3개월 전서부터 이제 이 코닥지하고 귀조구하고 저고리하고 없고 그럴 때라 좀 길게 해갖고 그 베네 저고리를 한 2살 될 때까지 입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첫 선물로 부모님들이 그걸 제일 큰 선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평생 간수하거든요. 큰애들을 키운 거 지금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건강과 장수를 비는 명주시를 매단 베넷저고리. 우리가 베넷저고리를 아직껏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이 옷에 담긴 의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옷은 그냥 입히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담긴 우리의 문화였으니까요.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한 가지인데요. 탄생하는 순간에 입는 옷과 죽는 순간에 입는 옷이 바로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넷 저고리라고 할 때 그 저고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옷의 옛 이름이 되겠고요. 또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라고 하는 것도 그 구성물을 보면 대부분 한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이 서구화되어 있고 또 이미 일상생활에서 양복이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된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삶의 몇몇 고비에서는 반드시 우리 옷을 찾아 입는 그런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 우리 옷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옷 수의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삼배수의로 이름난 전남 보성군 복내면의 삼배마을. 이 마을 할머니들은 초여름부터 삼배 손질로 분주합니다. 노릿노릿한 삼배 색깔이 나도록 물에 헹구고 말리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뭐 이런 셈이 뭐 있었어? 내가 이제 맨날 큰물이고 큰물 까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제간에서 또 삼사고 너무 삼삼어주고 또 돈 벌면 뭔 100원짜리 근육 떨어진 거 주면 그놈이 좋아서 여기 옆구리다 차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어 우리가 그때 보통 죽삼이로 지방도 해. 지금도 나 사무는 놈도 있고 떼놓은 놈도 있고 막 그래요.
수의 만드는 일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한 집의 장수 노인들이 제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수의를 미리 지어놓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죽음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흙과 더불어 잘 썩는 삼배는 수의로 그만이었는데 바싹 마르기 전에 이렇게 밟아주어야 옷 찢기가 수월합니다. 요걸 막 짜서 끊어놓으면 얼물뭉해요. 태가 없어요. 갖고 이거 끊어갖고 물에다 담가서 빨아갖고 이렇게 손질하고 발로 벌로 막 반질반질하고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매이고 탄탄하게 배이고 더 곱게 배이고 바느질 하기도 수월하고 옷에 입으면 옷도 태가 나고 그래요. 말아서 두드리고 다시 밟고 만들어진 옷을 사입는 데 익숙한 우리에겐 너무도 수고롭게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드리는 정성만큼 천히 질겨져서 보송포는 수의나 상복으로도 옷을 자주 입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성포는 기층민들, 서민들이 오랫동안 옷을 입어야만 돼요. 옷이 적은 배가 그런 측면에서 저런 과정을 하면서 그 내구성을 굉장히 길게 해주는 거고 보관에도 그 손질함으로써 그 어떤 다른 약재를 넣지도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점이 안 순하거나. 티셔츠에 양복으로 살다가도 세상 떠날 때만큼은 그런 차림을 꺼립니다. 죽은 후에 입을 옷도 전통의 우리 옷. 윤달인 올해 이 집에는 수의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무탈하다는 윤달에 부모 수의를 지어두려는 이들. 세상 어느 옷에 이토록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바지, 뭐 단소고, 치마, 저고리, 적삼, 그리고 뭐 남바오라든지 벽에 턱바지 한 16가지, 17가지가 담아져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들은 우리 이 삼배로 해서 우리 옷을 해서 정성껏 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지어서 입혀 보내드리는 게 이제 이해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과 장수를 비는 탄생의 옷 베넷 쪼고리. 무탈한 인생을 기원하는 색동 돌복. 드레스에 밀려났지만 패백이란 이름으로 아직껏 입는 홀레복.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상복과 수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우리 옷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깊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살이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은 바로 옷문화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 사회적 규범과 경제력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옷문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옷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한복 패션쇼 준비가 한창인 해인사 안채.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모델들의 매무새를 다듬느라 바쁩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시대에서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할 때는 이제 신라시대 백제 그때 그거를 연상하면서 이제 이런 옷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삼국시대 옷이 아주 디자인이 독특했어요. 그 시대. 그래서 그 삼국시대 옷을 굉장히 신경 써서 우리 해인사 사찰에서 너무 어울리는 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한복은 조선 후기의 옷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옷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옷은 우리 한복의 초기 형태, 용맹을 표현한 화려한 범무늬, 끝단에는 천을 덧대 멋도 내고 옷이 해지는 것까지 막았던 고구려 기마복입니다. 바로 이 시기의 옷이 한복의 기본 구조인 치마조고리의 원형이 생긴 시기. 2000년 우리 옷의 기원이었던 시기입니다.
반드시 둔부선 길이의 긴 저고리. 네. 그리고는 허리를 대로 묶어서 여몄다라는 거. 그러나 그거를 깊이 여미지 않고 앞중심에서 여며서 그 온대성 기후, 네, 그에 적응한 그런 복식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하며 증거로 내건 안악 3호분 벽화. 하지만 저고리의 직선 베레가 중국의 둥근 베레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옷이 역사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에 이르면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더 주체적인 우리 옷의 기본형이 정립됩니다. 긴 여밈으로 인해 허리띠의 형태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밈이 겨드랑 밑으로 가는 깊어지면서 허리띠, 고구려 시대나 백제 신라 이럴 때 허리에서 묶던 것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아주 깊이 여며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옷구름이나 실단추로 여미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옷에서 의복의 장식미가 한층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복의 매력 포인트로 꼽는 옷구름의 초기 형태, 실단추 같은 변형이 이때 등장합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녀의 옷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여자 저고리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조선 초기까지는 저고리 품이 넉넉하고 기세의 폭도 넓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저고리 길이와 깃이 한층 더 얇고 짧아집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저고리 단소화는 더욱 심해지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금 이제 옷이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약간 실용성으로. 그러면서 품이 좁아지는 게 특색이고요. 그리고 저고리도 좀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특히 여자 옷의 변화가 많이 와요. 전쟁을 거치면서 여자들의 저고리는 더 작고 짧아집니다. 19세기에 이르면 가슴조차 가리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가슴 가리개용 허리띠까지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1900년대 되면 가장 우리 역사상 여자 옷이 짧고 좁은 옷이 돼요. 그래서 등 길이가 한 18cm 내지 20cm. 그래서 옷을 여밀 수가 없게 돼요. 조선 후기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의 기록은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예 젖을 드러내놓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구한말 부녀자들의 모습이죠. 양갓집 교수들이 또는 부인들이 가슴을 드러냈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후기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노동의 시간과 또 출산을 하는 연령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수유의 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는데요. 이때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옷들을 겹쳐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자체도 체온과 함께 상승하게 되겠죠, 온도가. 그래서 그런 상승한 온도에서 수유를 했을 경우에 아이가 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자의 저고리에 일어난 변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활동적이지 못한 짧은 저고리는 여성의 사회 활동과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옷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제의 옷과 오늘의 옷을 돌아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 전쟁과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옷차림에 변화가 왔죠. 우리도 2000년 역사의 우리 옷 대신 서양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맨날 입는다면은 내 바지 어딨어? 내 저고리 어딨어? 내 치마 어딨어? 이렇게 찾지 한복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냔 말씀이죠. 옷이라고 그러면 지금 서양 옷만 떠오르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옷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기성복은 물론 맞춤 한복까지 겸하는 한국 최대의 한복 상가 서울 광장시장. 한때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이 북적대던 이곳. 광장시장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혼수품을 사러 오는 신랑 신부를 제외하곤 한복 찾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이 풍경이 우리 한복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혼수를 하러 오면은 그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복을 맞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복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은 그 100만 원에 대한 그 금액으로 우리가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춰하고 줄 수가 없었어요. 물건이 나오는 게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됐다. 예, 그렇게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건이 남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예전에는 물건이 없어서 장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 할 정도. 깊고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녔던 옷 문화는 사진과 그림 속에나 남아있는 풍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서양 옷의 수용은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을미의제 개혁이 그 정점으로 관복과 군복부터 서양 옷으로 바꾸지요. 옷이 개혁의 대상 1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옷은 우리 전통 한복이라고 한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서양 교육이라든지 서양 문물에 접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제 우리 전통 옷보다도 서양식 옷에 맞춰가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민간 백성들보다 관리직 사람들, 학생들을 종교인에서 먼저 바뀌기 시작하죠. 이 시기 2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여성의 치마에도 변화가 옵니다. 개화의 상징, 깡둥치마와 통치마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쓰개치마와 장옷 대신 우산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쓰개치마를 대신해 엄청나게 늘어났던 우산의 수입량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관복과 군복에 이어 교복에도 변화가 옵니다. 세일러복을 비롯한 서양식 교복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1900년대 초에 그 진명여학교에서는 그 우리 한복을 벗고 양장옷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서양 귀신 같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보내고 싶지 않은데 가서 서양 귀신 같은 옷을 입게 되고 서양 사람이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해서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다시 한 2, 3년 입힌 다음에 그냥 한복을 입어라 하고 제도가 완화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지배층의 옷은 빠르게 변화를 수용해간 반면 서민들은 여전히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인들의 흰옷이 바로 민족 정신의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의 관공서 출입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반발도 심했습니다. 흰옷에 대한 박해를 민족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여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백이민족이라가 그러다시피 상당히 그 흰옷을 즐겨 입고 그랬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일단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뭔가를 찾아냈더니 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집합되게 강하거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자. 그럼 그들이 말한 새 옷이라는 게 뭐냐면 검정색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숱한 저항 속에서도 우리 옷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관복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층의 옷이 먼저 변했고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의 옷이 양복으로 변해갑니다. 가장 오래까지 한복을 입었던 계층은 여자와 노인들이었죠. 전통이라고 말하는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란 우리 삼국시대부터 입어왔다고 하는 우리만이 갖는 특색에 가는 옷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졌느냐. 제가 민속조사를 나가고 보니까 1940, 50년대까지로 거의 하한선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어 입는 옷의 시대가 끝나고 기성복 시대가 열립니다. 기성복 산업이 본격화된 시기는 70년대. 명동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살롱과 부티크가 기업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옷으로 우리 개성을 표출하는 유행이 생깁니다. 바야흐로 서양 옷 패션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죠. 우리의 한복과 신민요는 그 운명을 같이 했다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텔레비전에 한복을 입고 나와 노래를 부른 가수는 김세레나가 마지막이었는지 모릅니다. 옷하면은 당연히 서양 옷이고 우리 옷은 옷이 아니라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서구 의상이라든가 서구적 생활 방식들이 우리의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정작 우리 것이라고 하는 한복은 주변부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구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생각. 한복은 하나의 기념일에 등장하는 그러한 박제된 특별한 옷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됐죠. 생활 속에서의 의상이 아닌 기념일에서 가끔 등장하는 그러한 기념 의상으로.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를 겪어낸 일본의 민족 복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본의 전통옷 기모노는 어떤 역사를 거치며 사라졌고 또 어떤 변화를 거치며 오늘 동경의 거리에 남아있게 됐을까요? 伝統のものを守っ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はやっぱり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第二次世界大戦で日本は敗戦しましたから伝統に対して何て言うんでしょうか、疑問も感じたんですよね。それで新しいもの、今までいいと言われてたものがみんなダメになってしまって新しい価値観っていうのをやはりすごく受け入れたく思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 전쟁에 패배하면서 일본인들은 기모노 대신 앞다투어 서양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서양 옷에 완전히 옷의 자리를 내어준 지 50여 년이 지나서야 일본은 다시 기모노 입는 법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기모노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母が着物の着付けを習っていて、それで私も興味を持ち始めて一緒に習い始めたんですけど、今度は着付けだけじゃなくて着物を仕立てる方に興味が出まして、それでこの学校に入りました。着物には柄で四季を感じられる。でその季節季節で着るものも変わるから、夏は夏ですごく涼しげに見えるし、冬は冬のいい冬を表しているいい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민족의 옷이라는 국수주의적 의미를 떠나 하나의 새로운 패션으로 기모노를 입는 젊은 세대들. 하지만 기모노를 통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문화의 깊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옷은 문화를 배우게 하는 가장 친근한 통로니까요.
いや西洋文化というだけじゃなくって日本の文化ってすごくいろいろと素晴らしいものがある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再発見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で着物もそうですし、それから和室に住む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けれども、でもいろいろと日本の伝統のものについて興味を持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어렵고 힘겨운 역사를 함께한 일본인들의 기모노. 서구화의 자본주의에 밀려 우리의 한복처럼 예식복으로 밀려나 있던 기모노. 하지만 경제력이 회복되고 다양한 문화가 온 문화에 재등장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다시 기모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식복이 아닌 외출옷이나 파티복으로 더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その儀式の方はですね、やはり年々着る機会も少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結婚式なんかでも着物を着るというのが年々やっぱり減ってきてるんですよ。その分はやはり売り上げはちょっと苦戦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反対に普段着ですね、着物を着てちょっと遊びに行こうかと、そういう方が増えてきていますので、それで大体カバ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기모노 원단을 염색하는 오카야마 공방. 전통 공예 장인들이 수대에 걸쳐 기모노 원단을 염색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넣는 인내를 요하는 이 작업에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도제 방식으로 기술을 익힌 나이 든 장인들만이 아니라 대학을 나온 젊은 일본인들이 이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 옷의 제작 과정에 젊은 세대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전통 옷 기모노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와 호흡하면서 젊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やはりみんな同じで伝統工芸支える人を今一生懸命うちではこう教えて育成してますが、なかなか大変です。でもご覧のようにね、うちは若い人が多いです。はい、美術大学出た人とかたくさん来られます。最近は私テレビに出たりする時がありますので追っかけてどうしても染色を教えてほしいって来られる方も結構いらっしゃいます。 텔레비전에 등장했던 전통 염색 공예사를 보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옷뿐 아니라 어떤 문화라도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도 관심이 생길 수도 없을 터. 교육과 미디어가 기모노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やっぱり世界の人に見てもらいたい伝統工芸なので、やっぱ若い人が伝え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このままだとこの若い人がやっぱりこういう仕事をやっぱしていかないと、やっぱりこういう技術はなくしたらいけないこういう技術だと思いますし、だからやっぱりこうちょっとでも多くの若い人がこの着物のあれを盛り上げていけたら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けど、こういう技術をそういう一人一員として頑張れ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 쉽게 버려졌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은 의미를 가진 전통 옷들. 그렇다면 우리 옷 한복만이 지닌 매력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명품 셀린리의 수석 디자이너 이바나 오마주시. 그녀가 우리 옷 한복을 입어봅니다.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가 바라본 한복. 패션 아이템으로서 한복은 어떤 옷일까요? 조금만 더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Un po' modernizzato sicuramente sì, perché così in tutta la sua bellezza faccio un po' fatica a camminare, però il taglio e le proporzioni sono stupende, quindi forse un po' modernizzato assolutamente sì, perché è un oggetto bellissimo di abbigliamento.
이바나 오마주 씨가 한복에 갖는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한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일 터인데, 사실 서구의 옷이 지나치게 상품화되면서 서구 패션계는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동양의 옷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의 그러한 지나친 상업화의 논리, 상품의 논리, 인간을 배제한 상품 우선의 논리들이 이제 상당 부분 물러나고 이게 그거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그야말로 의상이 인간을 위한 그러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한복은 예전부터 생활 속에서 의상 자체에서 구현을 해내고 있었거든요. 드라마와 영화가 일으킨 한류 붐. 그 안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것이 한복이었죠. 특히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의 중요한 코드인 한복에도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인데, 옷과 문화는 한 몸이란 사실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많이 다 패션이 거의 비슷하니까 좀 독특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확실히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특별한 행사 때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보기 힘든 색깔들이 한복에선 또 고유의 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복은 또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따로. 매체를 통해서건 전시회를 통해서건 접해야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한복을 느낄 기회조차 갖지 못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조차 알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의 국제적 성공을 바래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은 접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으나 막상 접하고 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깊이도 있고, 또한 각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또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많은 패셔니스타들이 결국은 우리 것들을 좋게 보기 시작한 거죠. 어깨 솔기는 없다. 어깨 솔기는 없다. 한국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침선장 구혜자 씨의 한복 교실. 이렇게 엄한 시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웠다는 침선장 구혜자 씨가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응용해 서양 옷처럼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선대로 하지 말고 여기는 한복 짓는 방법이 좀 더 쉽게 변하자 효과는 컸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 평소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생일 기념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가서 많이 입으려면 많이 어디 그 한복집에 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면, 지금도 이거 딸 옷이거든요. 딸의 당의를 하고 있는데 애가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 되나고 옷이 언제 되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는 한복에 대한 관심이 새삼 민족주의적인 것을 강조하자는 의미만은 아니겠죠. 우리 시대의 한복을 다시 찾고 입는다는 것, 그것은 형태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옷 한복, 그 안에 담겨있던 옷의 정신과 만나는 일이어야 할 테니까요. 우리 옷의 화려한 역사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색을 내는 염료 식물의 종류는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에서 나는 것보다 많은 종류지요. 쪽이나 개화, 감이나 치자를 삭히고 삭혀서 물감을 만들었으니 피부에 닿는 것은 자연 아닌 천도 색도 없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삼배나 무명 명주에 자연의 색을 입혔으니 참으로 화려한 색감이었습니다. 옷이 시장의 물건으로 넘어가 버린 뒤에 우리가 잃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옷에 담아 입었던 자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자연과 사람의 접점이었는데 화학섬유가 등장하면서 옷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능성뿐이었습니다. 치자의 노란빛과 옐로우의 차이, 홍화의 붉은 빛과 레드 컬러의 차이는 편리한 옷과 문화의 옷, 딱 그만큼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의 색을 그 문헌에서 찾아보면은 50여 가지 식물을 이용해서 약 100가지의 염색 색상을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 말고도 우리가 흔히 사용한 베개라든가 다른 침장류에 보시면 뭐 자수를 놓는다거나 또 내지는 의복 속에 어떤 금박이라든가 은박과 함께 천연 염색을 하여서 옷을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절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낮에는 밭일에 밤에는 옷 찢느라 잠을 못 이루던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 옷 한복의 원조 패션 디자이너들이죠.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씨는 옷을 지을 때마다 옛 시절 어머니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옷을 하나 짓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함도 불구하고 동이 틀 때까지 바느질을 했었어요.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을 하면서 입을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입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옷을 짓게 되지요. 자연에서 취하고 자연만을 담았기에 사람의 몸에 탈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 옷. 거기에 또 하나 밤을 꼬박 새우는 어머니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입던 옷도 다음에 딸이 다 물려 입을 수가 있었어요. 치마의 길이에 따라서 더 짧게 입을 수도 있고 평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 옷이고 폭의 여유로움, 감싸는 그런 멋이 있어요. 적당한 여유를 두어서 옷을 만들기에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입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주며 체형과 맞춰지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여름에는 홑바느질을 하고 봄, 가을에는 겹바느질을 하고 겨울에는 소물로와 누비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로 이 옷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고리의 베레산과 도련의 곡선, 동정의 깔끔한 선, 몸을 속박하지 않는 넉넉한 실루엣에서는 독특한 기품이 우러납니다. 입는 사람이 살이 쪘거나 말랐거나 그 체형을 잘 감춰주는 체형 보정 효과도 한복을 따라올 옷이 없다고 하죠. 요란하진 않지만 편안하고 넉넉한 옷.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바로 이 옷에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끝자락, 경기도 양평의 상온사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오늘 산사음악회의 초대 손님은 가수 장사익 씨입니다. 선방 한켠에서 무대오를 준비를 하는 장사익 씨. 오늘 그의 무대복은 모시적삼, 늘 즐겨 입는 옷입니다. 그게 내 몸의 이 바란스가 노래 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한복만 딱 입으면 벌써 노래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냥 한 발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는 사람이 편하게 여겨서일까요?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의 모시적삼은 보는 이들에게도 더없이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한복을 입는 가수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여서인지 그의 모시적삼은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진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벌써 저는 이 한복 편해요. 편고 제일 화사해요. 둘매기 하나 이렇게 입고 나오면은 그냥 그 노래 안고 가만히 있어도 아 저건 한국 사람, 한국의 소리다, 한국의 노래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서 벌써 먹고 들어가는데 그걸 불러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옷을 입고 당당하게 노래하는 게 얼마나 참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거기서 우리의 힘을 느낄 수가 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그의 모시적삼을 보고 있자니
우리 옷과 음악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옛 시절의 문화일 뿐이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50년 역사의 서양 옷이 2000년이나 민족과 함께 해온 우리 옷의 문화와 감성을 넘어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배우 이영애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조국을 찾을 때 하인즈 워드가 입은 옷도 한복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지다 50년 전부터 사라져가기 시작한 한복의 역사. 한복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우리 문화를 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리 옷 한복은 우리가 몸으로 살갗으로 품어온 민족 문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펴온 가장 생생한 삶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한복도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시키니까 더 예쁘구나. 저희가 좀 그 생활 속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어떤 그 한복의 어떤 그런 이미지. 좀 더 경쾌하게 자기식으로 풀어서 입는 것이 진정으로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는 길. 전통의 냄새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취향에 맞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돼요.